안녕하세요. 파이오니어 커피 정다운입니다. 로스팅이 커피를 볶는 것이라는 것은 소비자나 바리스타도 알고 계신 내용일 텐데요. 조금 더 관심 있게 커피를 공부하는 분들이라면 이 과정을 통해 향미가 만들어지고 로스팅이 진행될수록 원두의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알고 계실 겁니다. 예를 들어 부피가 증가하고 색상이 변하는 것들이죠. 사실 로스팅을 직접 하지 않는다면 이 정도만 알아도 커피를 맛있게 즐기는 데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저처럼 뭔가 더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겠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원두의 물리적 변화. 일단 커피 생두 내부는 이렇게 엄청 작은 구멍들이 나 있습니다. 이 모양이 마치 벌집처럼 생겼다고 해서 허니콤 구조라고 부르는데요. 이 구조 덕에 인퓨즈드 커피, 즉 가양 커피가 잘 만들어질 수 있는 겁니다. 향미 성분들이 내부로 들어가게 되면 쉽게 나오기 힘든 구조이기 때문이죠. 생두일 때에는 이렇게 촘촘하던 허니콤 구조가 열을 받으면서 이렇게 확장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구매하는 생두에는 약 9에서 11% 정도의 수분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리고 생두는 씨앗이기 때문에 탄수화물과 단백질, 지방 같은 다양한 유기물과 휘발성 화합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로스팅으로 열을 가하면 수분 증발과 함께 성분들의 분해, 이산화탄소가 생성되어서 허니콤 구조 내부의 압력이 높아집니다. 더불어 허니콤 구조를 이루는 이 벽체들은 탄수화물인데 마찬가지로 손상을 입으면서 더 쉽게 이 포어가 확장되는 거죠. 따라서 원두는 생두일 때에 비해 약 1.5배 정도 더 부피가 커집니다. 생두에는 이렇게 포어가 엄청나게 많으니까 각각의 포어들이 커진다면 전체 부피가 커지겠죠. 그리고 수분과 성분들의 분해로 인해 질량은 감소하니까 원두의 밀도가 낮아집니다. 저는 1차 파핑이라던가 아니면 특정 시점에서 급격히 밀도가 감소할 줄 알았는데 표를 보신 것과 같이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원두 전체의 공급률도 증가합니다. 사실 이 포어 사이즈는 우리가 측정할 수 있기 때문에 알 수 있는 건데 여기선 이미지를 기반으로 했거든요. 따라서 너무 작은 포어는 측정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생두일 때 측정할 수 없었던 엄청나게 작은 포어들이 로스팅을 하면서 포어가 커지고 따라서 전체 포어 숫자가 증가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로스팅을 한 직후 바로 포어 개수가 엄청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죠. 또 내부 수분 증발과 이산화탄소 형성, 내부 압력 상승으로 바로 포어가 커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포어 사이즈에 따라 5단계로 나누고 로스팅 시간에 따라 그 변화를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이 포어 사이즈가 가장 큰 그룹, 오른쪽으로 갈수록 가장 작아지는 그룹입니다. 로스팅 후 2분이 지난 빨간색을 보면 오른쪽 클래스에 집중되어 있고 포어도 얼마 없습니다. 포어 사이즈가 작은 애들이 많고 개수도 적다는 뜻인데요. 반면 5분 정도 지난 노란색을 보면 전체적으로 포어 숫자도 많아졌고 특히 큰 포어들이 많아졌습니다. 사진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왼쪽은 생두, 가운데는 로스팅 2분, 오른쪽은 5분입니다. 엑스레이 이미지로 검정색은 빈 공간입니다. 따라서 생두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밝다면 밀도가 더 높다고 할 수 있고 오른쪽으로 갈수록 더 어두워지죠. 다음 이미지를 보시면 더 뚜렷하게 보실 수 있습니다. 로스팅을 할수록 포어가 더 많아지고 더 커지기 때문에 추출이 원활하게 됩니다. 따라서 약배전의 경우 분쇄도를 더 가늘게 해줘야 이 포어들이 외부로 더 잘 노출되겠죠. 동일한 분쇄도 사이즈를 가정할 때 약배전의 경우는 더 포어가 작으니까 노출되어 있는 포어가 더 적고 안쪽에 포어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추출 성분들이 잘 나오지 않겠죠. 로스팅을 하면 포어 사이즈와 함께 또 일어나는 변화가 바로 조직 손상입니다. 이 때문에 로스팅 후반부에 열을 더 잘 먹기도 하고 기름이 배어나오는 이유기도 하죠. 아까는 유심히 보지 않았을 테니 지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생두일 때에는 전체적으로 흰색인데 로스팅 후 사진을 보면 중간중간 크랙들이 있습니다. 열에 의해 조직이 손상된 겁니다. 로스팅을 하면 이 포어를 이루고 있는 탄수화물 벽체가 무너지기도 하면서 두 포어가 합쳐지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조금 더 큰 포어들이 있습니다. 강배전된 원두를 보면 이렇게 표면에 오일이 있는 걸 보셨을 텐데
이렇게 세포벽을 이루는 탄수화물에 마이크로 크랙이 생기고 이런 곳으로 커피 오일이 표면으로 이동을 합니다. 커피 생두의 탄수화물 조직은 이런 단당류들이 사슬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 연속된 사슬들이 끊어지거나 하면 위에서 본 것처럼 마이크로 크랙이 생깁니다. 여기로 향미라던가 오일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또 생두는 씨앗이기 때문에 생두의 모든 부위가 동일한 조직이 아닙니다. 그래서 간혹 로스팅 중에 원두가 분리된 이런 형태인 쉘윈이 발생하기도 하죠. 이 때문에 포어 사이즈와 분포는 고르지 않습니다. 생두 안쪽 영역이 더 작은 포어들로 이루어져 있고 바깥쪽은 더 큰 포어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안쪽 영역이 더 밝기 때문에 밀도가 높고 바깥쪽은 빈 공간이 더 많죠. 분포도로 봐도 안쪽 영역에 작은 포어들이 대다수 있습니다. 반면 바깥쪽은 굵은 포어들이 넓게 분포되어 있죠. 가공 방법에 따라 포어가 다를까 싶어서 찾아봤는데 아쉽게도 몬순 처리된 생두밖에 없었는데요. 몬순은 바닷바람으로 생두를 후가공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수분이 높아지죠. 일반 생두와 몬순 생두의 포어를 비교해보면 몬순 생두에서 전체 포어 볼륨이 더 컸습니다. 저자들은 이런 이유를 수분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죠.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워시드와 내추럴, 탄산 치명 같은 가공 방법에 따라 생두의 포어 사이즈와 분포, 형태가 다를 수도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생두라는 씨앗의 특징 때문에 사실 생두는 고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분 분포도 다르고 조직마다 성분이 다릅니다. 로스팅 중에 색상이 고르지 않은 게 내가 로스팅을 잘 못해서가 아니라 원래 생두가 불균일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일인 거죠. 특히 이 부분은 가공 과정에서 건조를 고르게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아카데믹 커피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